실험적으로는 우주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주 바깥에서 막 지나는 입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입자가 생기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새로운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구름 상자와 사진 에멀션이 등장함으로써 소립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면, 여기에 두 사람,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카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20세기 초에 새로운 입자가 존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디렉은 양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자인데 전하가 플러스, 전자하고 똑같은 입자인데 전하가 플러스인 그런 양전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예언하게 되었느냐. 디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양자역학 할 때 잠깐 소개했었어요.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 만들었죠. 그 두 개가 똑같은 포멀리즘이라고, 똑같은 것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눈에 알아본 사람이 폴 디렉이라고 하는 당시의 젊은 영국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폴 디렉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양전자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1928년,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지 2년 뒤죠.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슈레딩거 방정식은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턱 보면 이거 비상대론적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특히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무대죠. 무대. 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모를 때 자연 법칙을 찾았는데 이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법칙들, 이 법칙들은 상대론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상대론적인 거를 실제로 이게 비상대론적인, 특히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근사식입니다. 이거 그걸 갖다가 상대론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 할 때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론적이 되냐면, 법칙을 갖다가 4차원 벡터로 전부 표현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상대론적이 됩니다. 4차원 벡터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일반화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의 반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 것이죠. 폴 디렉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특히 상대론적 양자역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노벨상 받을 때 1932년에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슈레딩거가 또 양자역학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 받았는데, 그때 디렉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열을 1932년 노벨상과 1933년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같이 했어요. 동시에. 1932, 33이지만 결국은 같이 받은 그런 셈이 됐는데, 우리 디렉 방정식을 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우리 잘 알죠, 이제. 근데 뭐냐?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입니다. 근데 저 델 제곱은 뭐였어요? 라운드 x,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y 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z 제곱분의 파셜 제곱 이러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1차 미분인데 공간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똑같은 방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상대론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 어려운 말로는 4차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야지 되고, 쉬운 말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에 표현되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이 어떻게 고쳤냐면 거기에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쳤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잘 성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감마 행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4 곱하기 4 차원 이제 행렬이에요. 이게 여기에 고유스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스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상대론적으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만들면 고유스핀이 바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렉 방정식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했고 여기도 델 하나만 있으니까 공간에 대해서도 1차 미분을 했죠. 자,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이거를 푼 에너지 고유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에너지 고유값은 우리가 풀기 전에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고유값이 운동량하고 선운동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게 되냐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가장 낮은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이 총 에너지는 어때요? 항상 0보다 큽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서부터 포텐셜 에너지의 맨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에너지 고유값에 해당하는 전자들을 채워 넣었었죠. 그런데 디렉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에너지 고유값이 무엇을 만족할 거냐면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만족하겠어요.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죠. 그러면 에너지는 하고 풀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에너지가 제곱이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값을 갖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우리 종전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해서 원자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어때요? 얼마든지 밑에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전자를 갖다 놓더라도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원자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디렉 방정식에서는 이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다 포함되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디렉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에너지 상태들 고유값들이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 고유값 상태들이 있는데 진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면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의 전자들이 전부 다 꽉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감마선이 지나가다가 감마선이 무엇과 무엇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질량을 갖는 놈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꽉 차 있어요. 여기가 0인 상태고 0보다 낮은 상태들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마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바꿔서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 중에서 하나를 쳐내요. 쳐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쳤는 데가 이렇게 구멍이 딱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던데 꽉 차 있는 데서 이거 하나 쳐내면 전체의 전하는 무엇처럼 보일 것 같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부족하니까 이게 바로 플러스 전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딱 쳐내면 여기 전자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데 요 놈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고 요 놈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어서 두 개 합하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전자의 반입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입자를 예언을 했습니다. 디렉이. 그래서 그 반입자가 양전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양전자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성 이론, 상대론적으로 바꾼 디락 방정식의 풀이를 보고서 예언을 한 것이죠. 양전자의 존재를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 1928년에.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할 것 같으면 무엇의 존재가 나옵니까? 바로 반물질의 존재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결합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디렉이 이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그 양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전자고 양전자가 합하면 어떻게 되냐? 합하면 감마선이 돼서 그냥 에너지로 바뀌는 이게 반물질의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화가 있는데
육화는 어떤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노벨상 맨 처음 받은 사람이죠.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 노벨상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면 바로 핵력, 원자 핵 때문에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핵력의 매개입자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와는 어떤 사람이냐면 1935년에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일본 교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토대학을 다녔어요. 교토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오사카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원자핵이 발견됐죠. 원자핵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로 되어 있죠. 근데 양성자가 원자핵 그것도 아주 좁은 데 있으니까 양성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핵력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있는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핵력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유카와가 제안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핵력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그 입자가 진짜로 발견이 됐어요. 언제? 1947년에. 이 입자가 진짜로 발견되니까 어떻게 됐냐? 1949년에 유카와가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는 그 입자를 실험으로 관찰한 사람,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자핵에 대한 의문이 뭐였냐면, 네, 저 원자핵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무엇이 이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핵자라고 그런다 했죠. 이 두 개가 무엇이 저걸 한 건데 묶어 놓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당시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만유인력과 전기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유인력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작용하려면 질량이 커야 되는데 이건 어떤 질량이 작죠. 그 다음에 전기력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전기력은 전부 다 청력이죠. 그러니까 이 강한 청력도 물리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원자 핵만 보고서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핵력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 핵력이 전기력보다 더 세야 되는데 이 핵력이 우리 주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핵력은 당시에 지금 만유인력하고 전기력 두 가지의 기본임만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 기본임일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당시 1930년이 지나면서 중성자가 발견되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 1930년대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전기력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전화와 전화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작용이니까 매우 이상하죠. 이거 마술도 아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여기에 4개 입자를 교환한다. 우리 뭔가를 입자를 주고받고 하면 떨어질 수가 없죠. 막 주고받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죠. 이때 주고받는 4개 입자가 바로 뭐냐면 광자라고 하는데, 광자가 바로 전자기파죠. 이 전자기파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전화와 전화 사이에 광자를 주고받아서 빛이 납니까? 눈에 띄기 전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눈에 띄기 전에 흡수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가상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가상입자를 주고받는데 광자를, 이 4개 입자는 항상 이런 가상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실제로 관찰은 되지 않는데 주고받는 거예요. 네. 이 광자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왔고, 이게 옳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광자가 전기력을 매개하는데, 그러면 이 광자의 질량은 얼마냐면, 이 질량이 무엇에 의존하냐면 그 전기력, 그 힘에 얼마나 멀리도 작용하는 거에 반비례합니다. 작용하는 범위에 반비례하는데, 전기력은 어디까지 작용해요?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해요. 그래서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하는 그런 힘의 매개입자의 정질량은 0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했느냐? 핵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력은 어떤 특징이냐면, 핵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지 않을까?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핵력은 원자핵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유인력과 전기력은 먼 거리 힘 이렇게 부르는데 핵력은 짧은 거리 힘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거리 힘이란 뭐냐면
어느 정도 짧아야 되냐면 원자핵 내부입니다. 원자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요? 페르미가 원자핵을 거리를 이제 측정하는 단위죠. 1페르미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핵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략 2페르미쯤 이렇게 된다. 2페르미라고 뭐 대략 해도 돼요. 그래서 자, 요 2페르미 안에서 어딘지 있을지 모르니까 핵자들이 미치는 이 범위를, 이 불확정성을 델타 X라고 한다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입자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질량이 어떤다 그랬습니까? 요거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이 반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 불확정성 원리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느냐? 자, 델타 X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델타 T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매개 입자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핵자에서 나와서 다른 핵자에 흡수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 정도까지냐면 핵자에서 나와서 다른 핵자로 흡수될 때 광속으로 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델타 X를 C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페르미 나누기 C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뭘 이용하느냐? 자, 요걸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델타 E가 바로 뭐냐면 요거 질량까지 포함한 겁니다. 에너지,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 에너지는 H바를, 자, 요걸 이용해서 H바를 델타 T로 나누는데 델타 T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페르미 퍼 C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H바가 이렇게 있으니까 퍼 C를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 그러면 우리 H바 C가 뭔지 잘 알죠? H바 C가 197.3 MeV 곱하기 페르미니까 요거 2로 나누고 페르미는 없어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100 정도 됐죠. 100 MeV는 어떤 에너지냐면 전자의 질량이 0.511 MeV입니다. 그래서 요거 100이면 전자가 몇 개쯤? 한 200개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약 200배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기력을 매개하는 바로 이런 원리를 어디에 적용했어요? 핵력을 매개하는 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는 이 입자를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이 입자가 실제로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핵력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935년에 이어냈는데 바로 발견되지는 않고 언제 발견됐어요? 1947년 12년 뒤에 발견이